자, 이제 285쪽 먼저 펴보시고. 자, 오주석의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지금 글의 종류가 비평문이에요. 비평문은 이 예술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하고 평가를 내리는 걸 우리가 비평문이라고 합니다. 예술 분야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글. 참고로 저 오주석 씨는요, 미술사를 전공했던, 그래서 미술 분야의 평론가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호아마토리라고 해서 그 삼성 소유의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큐레이터로도 일도 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미술사에 관련된 글을 썼던 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요거 전 교과서에 옛그림의 원근법이라고 해서 겸재 정선의 진경산 수화가 뭐 어찌 보면 입체파의 시초다라고 얘기했던 평론을 썼던 적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미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자였던 오주석 씨가 쓴 글이고, 자,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제 윤두서이다. 자, 초상화 그림이기 때문에 미술 분야 비평 대상이고요. 어떤 그림이냐? 바로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 자기를 그린 그림. 왜? 왜 비웃고 그래? 훔쳐밖에. 어떤 인물인지 혹시 얘기 들은 거 있나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 윤두서 어떤 사람이야? 어? 또? 고향이 해남이에요. 해남 윤씨인데 그 조상 중에 아마 징조부 정도 되는 사람이 윤선도 시인. 나한테 들은 거지? 지 왜? 뭐래? 뭐? 안 들려, 빨리. 아, 탈국질이 안 멈춰서. 탈국질은 계속 하면 돼. 그거 건강에 괴로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해. 그렇지. 자,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른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이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느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해서 여기 지금 으스스한 느낌이나 그거 안 참아져. 너의 몸이 너를 괴롭히려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건데. 자, 작품의 첫인상입니다. 처음 딱 보는 순간요. 교과서에 그림이 크게 나와요. 한 페이지를 차지하면서. 여기 없어. 우리 저 뒤에 가면 있어. 자, 이런 으스스한 느낌을 주고 섬뜩한 공포감을 주는 그림의 첫인상을 가지고 나부분입니다. 누굴까? 추측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일까? 라고 그래서 무인 뭐 장군이나 군인 같은 무인이겠죠.
어려서부터 용력이 남달랐고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한 성품의 장군일지도 모른다. 아니었자면 그보다도 너무나도 비극적인 치료를 맞았던 인물인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추측한 인물이 무인이었거든요. 왜 무인으로 추측했냐? 그림에서 받은 첫인상. 그 강렬한 첫인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무인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첫인상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중간에 뭐 다른 분 통해서 뭐 만나게 되겠지, 뭐 친구를 만나든가 동료를 만나든가 할 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딱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인사하라고, 우리 되게 아는 뭐 누구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일단 깜짝 놀랄 거 몇 번 있는데 뭐냐면 일단 학교 근무할 때였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선생님같이 안 생겼는데. 두 번째, 과목은 뭡니까? 국어라고 했더니 두 번 깜짝 놀래요. 우리 국어는 되게 그 얌전하고 예쁘장한 여선생님이 국어 과목을 가르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학이나 뭐 옛날 우리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 막 군사훈련 시키는 거. 교련이나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막 뭐 체육, 과학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첫인상이 그 사람에게 아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지. 많아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그 얼굴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치? 예전에 2학년 때 국어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홈페이지 이런 것도 없고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근데 선생님 이름이 지수인 거예요, 지수. 그래서 와 이름 되게 좀 뭔가 단정한 듯한 서정적인 여선생님 이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지수 선생님이구나 해가지고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무섭게 생긴 그 남자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2학년 4번 맞아? 예. 나 니네 담임이야. 반가워.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선생님이 맞아. 내가 니네 선생님? 지수야. 이러는 거야. 아 이름을 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올라갔더니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이 이름이 창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또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선생님 이름 같은 거야. 더한 사람이 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림 속에서 자신은 첫인상을 가지고 뭐 했어? 무인이라고 연상을 한 거예요.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로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 우리 이럴 때 너무 말이 어려워. 천만 가지 상념, 수많은 생각. 뿌리는요, 시작 또는 출발점을 비유한 말이겠죠. 그러면 천만 가지 상념의 뿌리라는 것은 수많은 생각이 출발점이 된다. 뭐가? 첫인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수많은 생각에는 이게 있었어요. 누구일까? 혹시 이런 사람이 하니까 이런 사람이 하니까 라는 생각이 시작점은 뭐였다? 첫인상이었답니다. 그러나 첫인상은 반드시 그다지 믿음하는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 둘러싼 주위 배경, 장소의 독특한 빛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그림의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무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제윤두서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참고로 공제윤두서는 무인이 아닙니다. 선비화가라고 해서 그림을 잘 그렸던 선비였어요. 학자였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첫인상은 믿을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내용 들어갑니다. 중간 1번. 아직까지 중요한 내용 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좀 다지 다.
자, 지금 글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글을 썼습니까? 실제 말을 건네는 듯한 문체를 사용했어요. 독자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체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문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의 문체는 문어체라고 하고요. 말을 할 때 쓰는 문체는 구어체라고 합니다. 구어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언어. 평상시 대화할 때 쓰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자,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라는 얘기는 무슨 일까요? 그 다음부터 이 자화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자, 정보 첫 번째 정면상이에요. 그것도 좌우대칭의 정면상입니다. 입체감을 갖기 어려운 정면상이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도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이렇게 보여준다. 수염과 탕건이 무엇을? 입체감, 부피감을 더해주는 요소. 그러니까 얼굴 자체의 구도는, 그림 자체의 구도는 정면으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입체감을 느낄 수 없는 그림이지만 수염과 탕건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그림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귀가 없고 목과 상체가 없습니다. 귀, 목, 상체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두 줄기 긴 수염만이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쩌면 옥에 갇혀 이 칼이 그 옛날 죄인들이 그 우리 춘향전 같은 데 보면 가운데 구멍만 뻥 뚫어놓은 널빤지예요. 이걸 목에 씌워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고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탕건이 잘려 있어요. 그리고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자, 이 그림에 특이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면상에서 입체감을 얻지만 수염 탕건 입체감을 보여주고 있고 귀, 목, 상체도 없고 탕건도 잘려져 나가 있고 이런 와중에 극사실주의. 정말 사실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던 그림. 여기 들어가지 여기에. 극사실주의인데 뭐가 없고 없는 조금 잘려있는 그런 극사실주의 그림이에요. 자, 이 이유 때문에 다시 이 글의 작가는 뭘 느끼게 됩니까?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무섭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다. 자, 그런 다음에 라. 이 윤두서의 자화상은 글을 읽으면서 좀 느낌이 그럴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그 이영희 씨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잖아요. 1차 사회계약, 2차 사회계약, 니네 기억하기 싫었던 그지? 그 글도
그래도 비교적 과학자가 쓴 글 치고는 되게 단정한 글이었거든요. 근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미술 비평문이다 보니까 약간 순서 위치가 좀 약간 좀 나쁘게 표현 뒤죽박죽 느낌이 좀 있어요. 윤두서라고 얘기해놓고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미 자기가 이런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이 그림의 가치는 국보 제240호다. 이렇게 조금 순서는 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딱 찝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나이라도 기억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이해하기에는 되게 흐름이 안 좋은 글입니다. 조금은 예, 약간 서툰 느낌이 좀 들어요. 감히 제가 말하지만 저도 글은 못 써요. 자, 윤두서의 자화상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240호는 이 그림의 문화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참고로 이 윤두서의 자화상은요, 가끔 해외에 한국의 문화를 알릴 때 한국의 그림에 자주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물론 김홍도의 그림이나 신윤복의 그림이나 정선의 그림도 많이 나가지만요, 윤두서의 자화상도 마찬가지 한국인의 그림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림으로 포함된답니다. 그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영화 그 관상이라는 영화 아세요? 송강호 나와가지고 이정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 명대사가 있는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그 송강호의 얼굴에다가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포스터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물론 포스터가 되게 여러 가지지만. 또 하나의 포스터가 여러 인물이 6명인가가 다 나오는 포스터 하나 있지. 한 명만 살고 나머지 다 죽어서 한 명의 얼굴 눈동자만 안 빨갛고 나머지 다 빨간 눈동자예요. 만화 영화는 되게 상징적인 장르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독서지문에서 영화의 상징성 이런 거 읽다 보면 영화 감독은 최소 천재야. 제가 예전에 봤던 뭐 신세계라든가 곡성 이런 영화 보게 되면요. 작품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숨어있는 메시지들 보는 순간요. 와, 이거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영화구나라고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관상도 보면 포스터에서 던지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그 기생충? 거기도 메시지가 몇 개 있잖아. 그지?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 하반신만 나온 다리? 기생충 안 봤어? 얘기 안 해줄게. 자,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서 뭐 해보자? 질문 하나 던져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일까? 자, 이 부분. 자, 필자의 의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림의 주인공이 윤두서란 사실. 누가 확인했나? 어떻게 확인했나? 필자의 의문 첫 번째입니다.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씨가 한 글자도 없다. 이게 바로 궁금증을 가지게 된 이유예요. 그림만 봐가지고는 이거 뭐 윤두서란 이름이 없었거든, 그림에. 그러면 윤두서란 거 어떻게 확인하지? 누가 확인했지? 궁금증이 생기죠. 윤두서에게서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초상이라고 전해져 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통한 증언은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 보인다.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림의 미완성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17줄의 이 가로 접힌 금. 그림이 미완성작임을 보여주는 근거로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그림은 한지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상태로 보관이 불리하기 때문에 표구란 걸로 해요. 표구. 혹은 편액을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액자 속에 빳빳한 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에다가 이 종이를 붙여요. 붙인 다음에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줄이 그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이 상태이고 얘를 말아놓은 거야. 말아놨다가 나중에 또 그래야지 하고 말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책을 얹어놓으니까 이게 납작하게 눌린 접힌금이에요. 종이 말아서 한번 눌러보면 딱 알아요. 다시 펼쳐보면 알겠죠? 그렇다면 이 작품은 뭐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부분에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예쁜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갈 수 있다. 자,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 줄여서 윤두서 찬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이 윤두서라는 증거가 되는 글이에요. 이하곤의 찬문. 그래서 윤두서라는 사람의 찬문이 여기에 있고 그림은 여기에 있었겠지. 그래서 윤두서의 찬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외양 묘사 같은 게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 평론에 대한 이 찬문에 대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유사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면 6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키가 작습니다. 6자는요. 한 자가 30.3cm입니다. 그러면 30으로 봤을 때 180이 되지 않는? 작은 몸 아닌데? 그지?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자, 수염. 아까 우리가 봤던 중요한 정보였지? 입체감을 주는 요소이자 목을 떠받치는 듯한, 머리를 떠받치는 듯한 그 긴 수염.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안색.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이 글의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본 순간 뭐라고 느꼈습니까? 무인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검객 이미지. 그러나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는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외양,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그리고 마지막 진짜 윤두서의 내면.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 체구와 수염.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무인으로 혹은 도사로, 검객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짜는 이거죠. 그는 누구였다? 군자였다. 자,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은 분명 여기 묘사된 생김은 윤두서의 자화상 속과 같다. 그런데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자라고 표현했던 이 인물이 내가 지금 그림을 보기에는 되게 공포심을 줬던 그런 인물인데
무서웠는데 그래서 예전에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감시관, 어떤 작품을 보고요. 이게 진품이다, 가짜다, 좋은 작품이다, 나쁜 작품이다 가르내는 눈을 가진 사람을 감시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높았던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댔을 때 인상을 회고하면서 충격적이었다. 그러면 이 최순우 박물관장의 회고, 이 사람도 지금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 해주는 거야? 바로 이 작품의 글쓰니.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글쓴이가 받았던 처음에 느꼈던 저 첫인상, 주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만한 것이었구나. 객관적이라는 걸 확보하게 되죠. 객관성을.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정면상이었다는 거,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이어서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 미감과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충격적인 회화 효과. 이거였지? 극사실주의인데 바로 생략이 공존하는 거. 뭐가 없는 거? 귀와 목과 상체가 없는 거. 귀와 목과 상체가 없는 이 생략을 충격적인 회화 효과라고 하고, 이 회화 효과는, 생략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당시 미감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시 사대부들이 생각했던 윤리도덕과 정면 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공자의 효경. 뭐 있습니까? 자료를 인용했어요. 그리고 효경의 내용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사대부의 윤리도덕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체 발부로 시작해서 마지막 휴지 종약까지. 신체 발부, 우리의 몸과 털과 각 부위는, 혹 피부는 수지부모,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불감해상, 감히 상하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는 것. 효지시야, 이것이 효시작이다. 또 입신행도,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양명어웃의 후세의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이현부모,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효지종야다. 효도의 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어서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어느 부분? 바로 불감회상이 하이라이트예요. 불감회상. 어느 부분? 불감회상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상하게 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림은 어떻게 해놨어? 귀와 목과 상체를 안 그렸어. 그러니까 훼손시켜버렸지.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면 다시 이게 되는 거예요. 필자의 의문 두 번째를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극사실주의인데 신체의 대부분 귀나 목이나 상체가 왜 생략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게 뭐이기 때문에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귀나 목과 상체를 다 그리지 못한 것으로 보는 거죠.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중간 2번부터 해서 마지막 끝부분까지 마무리 지을 건데